사회복지조사론 수업 시간입니다. 지금 계명대학교에서 계명대학교 음대에서 이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현재 발생하였고, 그리고 지금 계명대학교 동문 쪽에 있는 이제 동전 노래방과 기타 여러 곳에서 지금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원래 계획대로는 12주차는 온라인 수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7일 월요일 수업은 우리가 11주차 수업이기 때문에 그 수업을 지금 온라인으로 할지 아니면은 지금 대면 수업을 할지 아직 학교에서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지금 여러 방면으로 지금 수업을 준비하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이 단일 사례 설계 연구, 우리가 수업 자료 세 번째 자료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 단일 사례 설계 연구를 우리가 하기로 했는데, 만약에 17일 수업이 대면 수업으로 이루어지면은 이 단일 사례 설계 연구 요 부분을 우리가 대면 수업 시간에 할 것이고, 이 단일 사례 설계 연구랑 지금 이제 나오는 이 설문지 구성과 자료 수집과는 조금 별개의 내용이기 때문에, 연결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영상은 만약에 17일 날 우리가 수업하는 것이 대면으로 이루어진다고 안 하더라도 비대면으로 가더라도 요 영상부터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제가 우리가 대면 수업이 이제 이루어질 때 그때 단일 사례 설계 연구, 우리가 앞에서 세 번째 자료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거, 사실 그거는 칠판에 좀 쓰면서 해야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기말 시험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도표를 그리면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단일 사례 설계 연구 관련된 그 수업 자료는 추후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할 때 그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료가 17일날 수업 내용이 될지 아니면은 18일이랑 24일 수업 내용이 될지는 저도 아직 결정을 못 하겠어요. 학교에서 아직 공문이 안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차피 해야 될 내용들이기 때문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보시면 먼저 설문지 구성과 자료 수집인데, 이 설문지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앞선 내용에서 어느 정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설문지 구성 요건과 설문지 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본 게 아니라, 이 설문지는 우리가 서베이 연구를 할 때 필요한 서베이 연구가 바로 설문지 연구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료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대량으로 자료를 양적 연구할 때는 이 설문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척도의 구성 요건 할 때 이 척도라는 게 바로 이 설문지라고 그랬잖아요. 검사를 하는 도구.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짓거나 아니면은 기타 다른 뭔가를 할 때는 도구는 망치도 될 수 있고 톱도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집을 짓는 도구라면은 사회복지 조사를 하는데, 사회복지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도구는 제일 대표적인 것이 이렇게 설문지가 가장 대표적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면서요, 우선 우리가 이번 수업 자료에서는 설문지를 구성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크게 여러분들 이 자료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설문지에 나와 있는 이러한 이제 작성의 중요 및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이어서 계속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문지 작성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뒤에 넘어가시면은 사전 검사 결과에 대해서, 사전 검사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도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서 한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서 자, 먼저 설문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설문지를 보시면요, 설문지를 우리가 작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설문지 작성이 왜 중요하냐 이 말인데, 설문지 작성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설문지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들이 있겠죠. 그 중요한 요인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같이 이제 수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은 첫 번째, 설문지가 왜 중요하느냐, 설문지 작성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그 내용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지의 중요성은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겠지만, 첫 번째, 자, 볼게요.
연구 결과에 영향을 주며, 당연히 연구 결과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은 설문지에서 나온 그 결과를 토대로 그 연구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베이 조사에서 많이 쓰인다고 우리 앞선 연구에서 봤잖아요. 이 서베이 조사, 양적 연구가 있고 질적 연구가 있었는데, 질적 연구는 이 물론 면접을 할 때도, 면접 기법을 쓸 때에도 우리가 이 설문지를 갖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설문지랑 양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문지를 돌려서 작성하는 거랑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자, 그래서 연구 결과의 이 설문지 작성 자체가 연구 결과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서베이 조사,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양적 연구에서 지금 설문지를 안 쓰는 데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자료 수집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연구가 바로 뭐다? 이 설문지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자, 무엇보다도 자, 보세요. 빠른 시간 안에 객관적이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했어요. 자, 그 말이 바로 뭐냐면은 객관적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우리가 수업 시간 우리가 3월달 초부터 계속 했었었죠. 객관적이다 이 말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굉장히 과학적이다 말이죠. 자, 설문지가 객관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미 과제를 하고 계실 수도 있지만요,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내용을 가지고 설문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설문지 자체는 객관적이고, 그리고 한 명이 짧은 시간 안에 예를 들어 그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무엇을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도, 학교에 대해서 만족을 한다면 무엇 때문에 만족하는지, 학교에 대해서 불만족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불만족하는지, 이런 것들을 빠른 시간 안에 객관적이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설문지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기명으로 응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약에 자기 이름을 밝히게 되면은 누구나 진실한 대답을 못 밝힐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강의 평가를 하는데, 강의 평가를 하면은 진짜 진솔하게 보통 다 평가를 하잖아요. 일단 학생들도 강의 평가할 때는 자기가 공부를 하고 안 하고는 두 번째 문제고요. 강의 평가할 때는 굉장히 냉정해지거든,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은 무기명으로 응답을 하지 아니하고, 예를 들어서 강의 평가를 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조사 방법론이든지 아니면은 뭐 정책론이든지 뭐 장애인 복지론이라든지 그런 과목을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를 할 때 자기 이름이 거기 같이 등재된다고 생각하면요, 사람들이 똑바른 평가가 안 이루어지겠죠. 특히 다음 학기 또 그 해당 교수님한테 수업을 들어야 될 학생들이라면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졸업한다 하더라도 사람 또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온전한 무기명으로 하지 않으면 온전한 이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설문지는 이렇게 무기명으로 응답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정확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왜? 진짜 올바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조사 결과에 뭐가 가능해진다? 이 비교도 가능해진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비슷한 연구는 많이 한단 말이에요. 여러 학자들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무기명으로 응답하고 정확성이 높아진다는 거는 서로 연구가 비교가 된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 학교도 한번 보세요.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에서 강의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강의 평가를 하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학과마다 비교를 합니다. 심지어 우리 학교는 제가 그렇게 하는지까지 모르겠는데, 계명대학교 같은 경우는요, 강의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제일 강의 평가가 좋은 이제 강의 평가 과목마다, 예를 들어서 2021년도 1학기 1학기 과목이 열렸잖아요. 학과마다 한 열 몇 과목씩 이렇게 열렸잖아요. 열리면은 그 과목마다 강의 평가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 과목 평균 점수를 딱 얻은 다음 학과마다 비교를 합니다. 학과마다 비교해서 1등 학과부터 꼴찌 학과까지 홈페이지에 보면은 교수들만 볼 수 있는 홈페이지 한 폴더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공개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꼴찌에 있는 학과나, 즉 하위 20% 30%에 드는 학과들은요, 그 학과장님들은 매일매일 죄송하지만 그 처장님한테 불려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찌 보면은 뭐냐면은 이 설문지를 통해서, 결과를 통해서 서로 이 결과를 비교도 가능해진다. 근데 이 비교가 결국 뭐냐면은 객관적인 정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위 20% 안에 들었는 이 학과들은
수업을 개선해야 되겠죠. 학생들이 그만큼 불만족하고 있으니까. 근데 상위 10% 20% 드는 학과들은요.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들한테는 공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강의 교수법 이런 게 상위 20% 학생들이 저렇게 만족하는 과목이라면은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겠죠. 수업 교수법이나 아니면 기타 자료 활용법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의 롤 모델로 또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교환도 만들어서 공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 뭐다? 이 설문지 작성을 통해서 이런 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문지 작성이 왜 중요하냐면은 첫째, 연구 결과에 영향을 준다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객관적이고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는데 단 무기명으로 응답했을 경우에는 이 응답자들이 정확하게 대답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조사 결과가 서로 비교가 가능해진다는 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요. 이제 설문지 작성 시 이제 고려해야 될 상황입니다. 자, 이 설문지를 작성하다 보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그게 생길 수가 있잖아요. 문제점도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설문지를 작성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작성된 설문지가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보시면서 설문지 작성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죠. 자, 그래서 이 고려해야 될 사항이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먼저 이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에 대해서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 자, 여러분들 이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예전에 우리가 수업을 통해서 한번 학습을 했었죠. 그래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자,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 그럼 한번 해볼까요? 예전의 기억을 한번 소환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개념적 정의는 뭐죠? 여러분들이 개념적 정의. 개념적 정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쉬운 내용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개념적 정의라는 건요. 예를 들어서 자, 일단 설문지에서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건 뭐냐면은 개념적 정의, 즉 개념적 정의를 토대로 해서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조작적 정의가 이어지잖아요. 즉 조작적 정의는 개념적 정의의 전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적 정의라는 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A라는 학생은 공부를 잘한다. 이래 되면요. 굉장히 추상적이죠. 개념적 정의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라는 말이거든요. 예를 B라는 여학생은 머리카락이 길다. 굉장히 추상적이죠.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상담학과 학생들은 공부를 잘한다. 이것도 굉장히 개념적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조작 정의로 바꾸는 건 바로 뭐야?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상담학과 A반 남학생들은 키가 작다. 이래 되면요. 이건 개념적 정의란 말이에요. 이걸 조작적 정의로 이제 바꾸는 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상담학과 20대 초반이잖아요, 다요. 사회복지 상담학과 20대 초반 남학생들의 평균 키는 175인데 우리나라 20대 초반의 남성들의 평균 키는 180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상담학과 A반 학생들의 평균 키는 뭐가 된다? 작다. 이렇게 보는 건 뭡니까? 이건 이제 조작적 정의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개념적 정의는 추상적인 거를, 조작적 정의는 수치화시키는 겁니다. 수치화시키는 거. 그래서 이 설문지를 만들 때는요, 이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에 대해서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 이건 앞으로 계속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 과제를 지금 하고 계실 거예요. 이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해서 고려해야 된다는 거. 결국 신뢰도는 뭐냐면은, 신뢰도는 측정에 뭐라 그랬어요? 측정의 일관성. 타당도는 측정의 정확성.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계속 잘 기억하시고 염두에 두셔야 될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에 대해서 일단은 이렇게 이 설문지 작성할 때는 이거를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연구 목적과 관련성을 또한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 설문지를 만든다는 건 뭐냐면은, 자, 내가 궁금해하는 것을 내가 나한테 질문 던져야 되죠.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연구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럼 연구 문제에서 내가 알고 싶어 하는 게 많잖아요. 남자가 여자보다 술을 많이 먹는지, 남자가 여자보다 술을 왜 많이 먹는지, 남자가 여자보다 술을 먹는
시기가 빠른지 늦은지, 음주를 하는 데 있어서 돈을 이제 비용을 지불하잖아요. 그래서 이 음주를 하는데 투자되는 비용이 남자가 많은지 여자가 많은지, 사회에서 술을 먹는 거에 대해서 남자한테 관대한 문화인지 여성들에게 관대한 문화인지, 이런 것들 뭐 합니까? 내가 알고 싶어하는, 궁금해한다면은 그거를 내가 연구 문제를 만든단 말이에요. 연구 문제를 만들었으면요, 그걸 나한테 내가 질문 던졌죠. 그러면 이제 알아봐야 되잖아요.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설문지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결국 연구 문제를 토대로 해서 연구 문제에서 알고 싶어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내용들은 설문지에 다 들어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남자가 여자보다 술을 많이 먹느냐, 남자가 여자보다 술을 일찍 먹느냐, 남자가 여자보다 술을 많이 먹고 하는 행동이 어떻느냐, 이런 거를 다 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럼 남자가 왜 술을 많이 먹는지, 술을 먹는 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바라보는 이 술에 대한 문화에 대한 관대함이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것도 내가 알고 싶어 해서 설문지에 연구 문제에 넣어놨는데 설문지에 그것이 안 넣어놨다면요, 결국 그거는 빠져야 됩니다. 반쪽짜리 연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구의 목적은 바로 뭐냐면은, 자, 이것처럼요, 내가 하는 이 연구는요, 결국 사회과학 연구, 우리 3월달에 초에 했는 거,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차이점, 사회과학의 목적, 사회과학의 뭐 유용성,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나왔는데, 사회복지 조사를 왜 하냐면은 이 연구의 목적은 바로 뭐냐면 인간의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즉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거나 그 문제점이 지금 발생되어서 욕구가 결핍되었거나 또는 기타 등등의 사회적인 자원을 투입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은 보다 나은 인간의 삶을 위해서, 즉 사람 때문에 이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결국 뭐냐면 연구의 목적은 사람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설문지, 즉 연구 문제를 비롯한 이 설문지는요, 결국 내가 사람 때문에 이 연구를 하기 때문에 이 연구 목적과 설문지 내용은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연구 목적과 관련성을 생각하면서 설문지를 계속 만들어야 한다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요. 그리고요, 문항 작성의 적절성을 고려해야 한다 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자, 쉽게 생각하세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박사 논문을, 이제 예를 들어 초등학생들의 스마트폰 뭐 중독에 대한 연구를, 이제 물론 제가 이제 그 아티클 논문 쓸 때 그렇게 썼거든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폰 중독 논문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독 논문을 쓰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말은 주제는 비슷하죠. 주제는 똑같죠. 어찌 보면 스마트폰 중독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대상자가 어떻다는 거예요? 초등학생이고 대학생이에요. 즉 어린아이, 미성년자와 성인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문항 작성을 할 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물어보는 이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질문 내용과, 그리고 그 질문의 양과, 그리고 질문의 뭐 수준, 사용되는 단어, 이런 것들이랑 성인들을 대상으로 물어보는 거랑은 분명히 어떻게 될까요? 차이가 나야 한단 말이에요. 제가 논문 쓸 때도 알코올 중독 가정 자녀들의 대학생활 적응할 때, 이건 알코올 중독 가정 자녀들의 초등학교 생활에 대한 적응도, 그런 논문 비슷한 것도 있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초등학생들한테는 물을 때는 학교생활 적응, 저는 대학생들한테 물을 때는 이게 48문제였단 말이에요. 학교생활 적응에 대해서 물을 때요. 그런데 초등학생들을 묻는 그 설문지는요, 문제가 15문제가 밖에 안 돼요. 당연히 초등학생들이 한 척도를 가지고 40몇 문제씩 하면은 다 못 해내잖아요. 그렇죠? 금방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문항 작성의 적절성,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설문지의 이 분량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요, 10장 넘고, 제 박사 논문 12장, 13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거는 4장이었어요. 제가 왜 스마트폰 중독 게임 그거 할 때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건 표지 빼고 표지 합쳐서 한 5장밖에 안 되고요. 성인들하고 합치면 거의 3분의 1 수준에서 한 40% 정도 수준? 뭐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설문지를 작성할 때는 개념 특징과 조작 특징을 명확히 하고 신뢰도 타당도를 고려해야 되고요. 그 연구 목적과 설문지의 이 관련성을 같이 생각하면서 만들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대상자에 따라서 설문지 작성을, 다시 말해 설문지를 문항을 만드는 그 수준의 문장의 길이나
단어 사용이나 이런 것들이 적절해야 한다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사전 검사 결과의 대처입니다. 자, 이건 바로 뭐냐면요. 자, 설문지를 이제 내가 작성을 합니다. 설문지를 작성하는데,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사전 검사란 말을 좀 잘 이해하시고, 이제 이 대처에 대한 이 부분을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만약에 예를 들었어요. 설문지를 이제 완성했어요. 설문지를 완성하고, 예를 들어서 뭐 지도 교수님과 설문지를 이제 뭐 박사 논문을 돌리기 위해서 설문지를 뭐 한 6개월에 걸쳐서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자, 완성을 해서 대학생들에게 학교생활 적응과 알코올 중독 관련된 내용을 이제 설문지를 이제 돌리려고 오타 검사도 다 했고 완벽하게 설문지를 완성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500명에게 이제 설문지를 돌릴 계획이었으니까 500명에게 돌렸어요. 돌렸는데 중요한 건요. 돌리고 나니까 문제가 이제 발생해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설문지를 만들고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교수가 될 수도 있고 뭐 박사 논문 쓰는 사람이라면 박사 과정을 공부한 사람이 쓴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그 설문지 수준은요 누구한테 눈높이에 맞춰야 되냐면은 학부 대학생이라면 학부 대학생 눈높이에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또는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박사 논문을 쓴다면은 논문은 박사과정을 공부한 사람이 쓰지만 설문지를 작성을 해주는 사람은 초등학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설문지의 모든 문장과 문장에 이 사용되는 단어와 기타 등등은요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춰서 만들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을 감안해서 만들었지만 또 다른 제3의 변수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미리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생이라면은 아니면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대상자가 대학생이라면은 그와 똑같은 대학생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500명에게 돌리겠다 그러면 보통 한 30개 정도 뭐 초등학생들도 한 300명에게 돌리겠다 하면 한 30개 정도를 미리 그와 똑같은 대상자들에게 예를 들어서 제가 계명대학교 학생들과 계명문화대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각각 250명씩 해서 500명에게 설문지를 돌릴 계획이에요. 그러면요 이 설문지를 제가 한 30개에서 50개 정도를 영남대학교와 예를 들어서 뭐 경북대학교 학생들에게 이 설문지를 돌려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일단은 대학생들이지만 대상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대상은 똑같잖아요. 대신에 설문지를 돌려보고 만약에 그 학생들이 풀어보니까 작성해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사용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설문지를 했는데 나는 그걸 쉽게 설명한다고 쉽게 설문지에 만들어놨는데 학생들이 읽으면서 이거는 뭘 묻는지 모르겠다. 무슨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다. 뭐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질문을 하는데 진짜 이거 체크하기도 뭐하고 예를 들어서 매우 좋다,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이렇게 되면은 야 이건 진짜 좋은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니고 이러면 보통이라 체크하겠죠. 그런데 그런 항목이 너무 많으면 다 중간으로 쭉 밀어버리겠죠. 이래 되면 신뢰도에 굉장히 뭐가 될 거야? 신뢰성이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중앙 집중할 오류가 발생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용어를 이해 못할 수도 있고 진짜 주제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전 검사를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사전 검사 결과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그에 대한 대처 방법은 뭐냐면요. 자 보세요. 응답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조사 방법 자체를 결국 뭐 한다는 거야? 변경한다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설문지를 돌렸어요. 그런데 하기 싫어서 귀찮아서 지금 안 하고 그냥 낸 게 아니라 너무 이 설문지에 대해서 체크하려니까 너무 하기가 진짜 거부감이 일어나는 그런 설문지도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사회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좀 예민하거나 민감한 질문지 같은 경우 그런 거는 설문지 작성하면서 뭐 괜히 스트레스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요 조사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이거는 설문지 돌려가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요. 이럴 경우는 뭐 합니까? 우리가 예전에 했는 것처럼 우리가 표본을 선정할 때 확률적 방법 4가지 있었죠. 단순 무작위, 체계적, 계층적, 그리고 군집 표집 이렇게 4가지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비확률적
확률 표지법 중에서 제가 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스노우볼, 눈덩이 표지법이라고 있다고 했죠. 설문지를 작성하면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굉장히 마음이 상하고 굉장히 윤리적까지 좀 안 되고요. 마음이 상하고 굉장히 막 기분이 막 상하고 나빠지는 그런 설문지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하기 싫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요, 이 눈덩이 표지법 이런 걸 통해서 진짜 예민한 연구이지만 그 연구에 대해서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을 한 명을 선택해서 이런 경우에는요, 설문지 돌려가 될 일이 아니라 면접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응답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조사 방법 자체를 결국 뭐 한다? 변경한다는 거. 그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질문의 순서에 따라서, 자, 질문 순서에 따라서 뭐예요? 반응이 다르게 나오면은, 반응이 다르게 나왔다는 것은 결과를 바꿔버릴 수도 있단 말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질문에 뭐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순서를 변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설문지를 잘못 만든 게 아니에요. 설문지를 잘못 만든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렇게 물어보는 이 설문지 순서에 따라서 결과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현재 뭐 살고 계시는 다문화 가정 이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는 논문을 제가 준비 중이라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요, 어머니들이 논문을 한국에 와서 사신 지 10년 이상 되셨다고 가정해 볼게요. 한국에 오셔가지고 10년 이상 거주하시면서 가정을 잘 이렇게 만들어서 뭐 일반 가정처럼 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왔을 때의 이 삶의 만족도, 지금 현재 삶의 만족도에 대해서 하는 연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당연히 지금 한국에서 이 음식 문화는 어떻습니까? 한국의 다른 뭐 인간관계의 문화, 의복 문화, 음식 문화, 또 기타 예절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죠. 그리고 만족도에 대해서도 물어보겠죠. 그리고요, 예를 들어서 당신의 예전 한국에 오기 전에 살았던 모국, 당신의 모국에서 있었던 뭐 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거기에서 먹었던 유년 시절부터 먹었던 음식 문화, 거기서 친구들이랑 같이 놀았던 놀이 문화, 이런 것들을 또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진짜 이 연구에서 알고 싶어 하는 거는 만약에 한국 문화에 대한 만족도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었어요. 설문지를 만약에 A라는 어머니가 설문지를 작성하는데 모국에서 있었던 걸 먼저 물었다가 가정해 볼게요. 한국에서 문화는 뒤에서 묻는 거고요. 후반부에서 묻기로 하고요. 그러면요, 다 그런 건 절대 아니겠지만 일부 사람들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실제 있었던 거거든요. 사람은요, 젊었을 때보다는 우리가 고향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보다는 누구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고향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염원하고 있다 해야 될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향에 대한 생각이 강해진단 말이에요. 결국 왜냐하면 사람은 향수병이라고 들어보셨죠? 향수병이 누구에게나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문화 가정 어머니가 한국 생활도 지금 좋아요. 한국에서 자녀도 낳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행복히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 설문지에서 앞부분에서 당신의 고향에서 친구들의 관계는 어땠나요? 그러면요, 내가 유년 시절에 나랑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을 생각하게 되면요, 그 생각이 흠뻑 젖겠죠. 당신의 유년 시절에 먹었던 음식 문화는 어땠나요? 물으면요, 사랑하는 자기 어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그거라고 하죠.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 임신했을 때 자기 엄마가 해주던 음식이 제일 기억 많이 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우리 엄마가 내가 어릴 때 저렇게 음식 해줬는데, 나 어릴 때 저 음식도 만들어줬는데, 내가 아플 때 저 음식 좋아한다고 잘 만들어줬는데, 그리고요, 친구들도 생각나고 그 음식 문화도 생각나고 그 놀았던 그 놀이 문화도 기억나면 어떻게 합니까? 향수병이 젖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지금 생활이 싫어서 지금이 불만족이 아니라 옛날 생활에 푹 젖다 보니까 지금 생활이 괜히 화가 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냥 우리나라에서 그냥 계속 계속 살았으면은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 순서에 따라서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 생활이 옛날보다 내가 살았던 모국 생활보다 안 좋다. 나는 지금 불행한 것 같다. 난 향수병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뭘 해야 됩니까? 그쵸? 현재 한국 문화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한국 문화에 대해서 먼저 지금 현 상태에서 먼저 질문하는 게 우선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리고요, 모국에 대해서랑 한국이랑 비교해 보려면 뒤에 가서 해야 됩니다. 뒤에 가서 해버리면 한국 문화에 대해서 이미 내가 체크를 다 했죠.
그러면요, 모국에 대해서는 이제 체크하더라도 좀 향수병이 젖는다 하더라도 그런 설문지가 끝나잖아요, 이제요. 그러면 충분한 비교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분이 한국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 순서에 따라서 반응이 다르게 나올 경우에는 질문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는 거. 요걸 여러분들 그래서 뭐냐면 사전 검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설문지를 한번 돌려봐야지만 예를 들어서 연구자 입장에서는요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본 연구가 들어갔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위에서 있었던 응답 자체를 거부한다거나 아니면요 순서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고 해서 다시 또 500명, 1000명한테 또 한다 그러면요 시간과 비용이 엄청난 비효율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 20, 30명에게 이런 제3의 변수가 나타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뭐 한다는 거야. 사전 검사해 본다는 거야. 아시겠죠? 이렇게 검사해보고 방법을 바꾸든지 질문의 순서를 바꾸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밑에 보세요. 신뢰도와 이 일관성, 신뢰도와 일관성 같은 말이죠, 그렇죠? 신뢰도 응답에 대한 일관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질문지를 재구성한다. 다시 말하면 질문지를 뭐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수정한다 이 말입니다. 이건 두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보세요. 한쪽에 치우치는 응답이 나오는 경우 응답 범주를 한다는 거예요. 조정한다는 거예요. 자, 한쪽에 치우치는 응답이 나온다는 게 이게 바로 뭐냐면 이미 배웠어요. 리커트 척도에서 5점 리커트 척도. 매우 만족한다,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요. 어떻게 될까요? 한쪽에 치우치는, 즉, 중앙 집중화의 오류. 보통이다가 쭉 나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이거는 신뢰도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경우는 5점 리커트를 4점 리커트로 바꿔버릴 수도 있겠죠. 그쵸? 또는요, 예를 들어서, 매우 만족한다, 아니다,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이러면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매우 만족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통보다 낫다 생각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매우 만족 아니라 그냥 만족한다에 쭉 밀어버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 되면요, 이 사람이 만족한다는 건 알겠는데 그 만족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조금 더 분리해보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요 5점 리커트가 아니라 7점 리커트를 더 세분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매우 만족한다, 그리고요 정말 만족한다, 보통이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요 불만족이다, 조금 불만족이다, 매우 불만족이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 식으로 바꿔버리면은 한쪽의 치우친 응답이 조금 분산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응답 범주를 조정한다는 게 바로 뭐냐면은 리커트 척도를 4점을 할 것인지 5점을 할 것인지 7점 리커트를 할 것인지 이런 식으로 바꾼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응답 범주를 조정한다. 자, 결국 뭐냐면요,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전 검사를 했을 때 하는 거야.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대치를 할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사전 검사를 해봐야지만 이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전 검사를 해보고 이런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돼요? 바로 이렇게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이제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제 하나만 더 볼까요? 설문 항목 작성 시 유의해야 될 점입니다. 자, 조심해야 될 점이라 보시면 되겠죠? 자, 뭐냐면은 질문과 이게 참 조심해야 돼요. 질문과 설명을 당연히 해야 될까요? 구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설명하는 건지 이게 물어보는 건지 그거를 문장을 명확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연구 문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설문지도요 간단, 명료,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인지 명확하게, 그리고 주관식 질문과 객관식 질문에 대한 적절한 조화, 그리고 대상자에 따라서 주관식 질문을 많이 해야 될지 객관식 질문을 많이 해야 될지도 여러분들이 잘 조화를 넣어야 되겠죠. 너무 객관식 질문하면은 또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주관식 질문이 없으면요 흔히 말하는 나중에 우리가 지금 SPSS 아직 안 배워서 그런데 다중회귀 분석을 하려면요 이 변수를 연속 변수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말이 바로 뭐냐면은 예를 들어 지가하고 똑같아요. 당신의 음주량은 어떻게 됩니까? 1. 안 먹는다 에서 소주 5잔, 2. 소주 6잔에서 소주 10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거는 객관식 질문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이 연속 변수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요. 연속 변수는 바로 뭐냐면은 당신의 음주량은 어떻게 됩니까? 갈로를 해놓고 잔짬을 딱 넣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떤 사람은 안 먹는다. 어떤 사람은 7잔, 어떤 사람은 10잔, 어떤 사람은 20잔 뭐 이런 식이 나오고 이게 연속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주관식은 그런 식으로도 해놔야 된다고요. 그래서 또는 뭐 당신의 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객관식으로 묻는 경우도 있겠죠? 뭐 잘하는 것처럼요. 근데 연속 변수를 물으면 갈로 해놓고 뭐 원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는 100만원, 누구는 600만원, 누구는 300만원 이렇게 이게 주관식 질문입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인과관계를 알아볼 수 있는 회귀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한 문항에 두 가지 이상의 질문이 되는 것은 이중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왜요? 이중 질문하면은 뭘 물었는지 예를 들어서 당신은 오늘 치과에 가고 안과에 다녀오셨습니까? 이거는요. 치과에 가는 사람만 있고 안과에 가는 사람만 있고 치과에 간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과 가기도 애매하죠. 안과만 갔다 온 사람도 치과 가기 애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중 질문을 피해야 한다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밑에 보시면은 이건 조금 너무 설마 싶지만요. 응답자가 이해하기 위한 전문용어. 이거는 쉽죠? 왜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하는 말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냐면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은 에릭슨이 생애 주기 이론을 다시요. 죄송합니다. 에릭슨의 생애 주기 이론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는가? 볼 수 있어 없어요? 이 말은 지금 여러분들 중에 이해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야. 왜요? 인행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에릭슨은 프로이트의 뭡니까? 제자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승이 했던 정신분석 이론 5단계를 어떻게 합니까? 구강기, 항문기, 난근기, 장복기, 생식기 이 5가지 단계 있죠. 이걸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세 가지를 다 연계시켜서 노년기까지 8단계의 생애 전체를 봤잖아요. 자기 스승님 그를 연장시켰죠. 그래서 이 에릭슨의 이 생애 주기 이론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의 연장이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초등학생한테 질문하면요. 이런 전문 용어는 이거는 사회복지를 전공하였거나 심리학을 전공한 학생들만 알 수 있는 용어란 말이에요. 즉 대학생들이 아는 용어란 말이에요. 물론 공부 안 한 대학생도 모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응답자가 이해하기 쉽게 그의 그 수준에 맞는 눈높이 맞는 용어를 써야 되고요. 그리고요. 뭘 피한다는 거예요? 방언. 설마 사투리 쓰나 싶겠죠. 써요 근데요. 이게 만약에 뭐 피해한다 이거를 뭐 우리가 경상도처럼 뭐 했나 안 했나 뭐 밥 묻나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 단어가 사투리가 되는 경우 꽤 있습니다. 설문지 보면 특히 경상도하고 전라도가 심해요. 전라남도와 경상도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설문지 작성할 때 잘 좀 이렇게 그래서 설문지 작성하고 나서는요 사전 검사도 하기 전에는요 뭘부터 하냐면요 지도교수와 그리고 이제 본인 연구자가 설문지를 완성했잖아요. 그러면요 설문지를 한번 누구에게 보여줍니다. 자기 같이 논문 쓰는 비슷한 수준의 사람 다른 연구자들한테 한번 보여줘요. 읽어보고 좀 문맥이랑 이런 거 좀 잘못되었거나 사투리나 아니면 방언이나 전문 용어가 좀 잘못 쓰인 거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봐달라고 그래요. 한 두세 명이 같이 봐주고 그리고 수정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도 사진 검사를 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하기에는 너무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비효율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자 그리고요 긴 질문은 그럼 무응답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설문지는요 간단 명료하게 한다는 거 그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직접 질문과 간접 질문을 적절히 좋아한다는 거 그건 너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아는 질문이고요. 유도 질문과 부정적 질문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거. 유도 질문을 왜 사용하냐면요 결국 왜 때문일까요? 유도 질문은 연구자가 자기가 원하는 연구 결과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얻기 위해서 유도 질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낸 세금이 잘 쓰였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진짜 피놓은 곳에 잘 쓰였으면 좋겠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면 유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의 아버지가 낸 세금이 부실 기업에 투자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힘들게 벌어서 내는 세금이 좋은 데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요 당신의 아버지가 낸 세금이 부실 기업에 투자된다는 건 뭐예요? 돈이 잘못 쓰인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반대하라 이 말이잖아요 지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도 질문하면 안 된다고요. 진짜 그 사람의 객관적으로 어디를 선택할지는 그 연구 대상자들의 몫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도 질문과 부정적 질문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 요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요 수업은 지금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이어서는요, 패스형 질문과 개방형 질문에 대해서 같이 수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업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17일 수업 내용이 될지 24일이 될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일단 영상을 제가 나중에 그 차시에 맞춰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일 사례 설계 연구 관련된 내용은 제가 대면 수업 시간에, 우리가 세 번째 자료 마지막에 있는 그 내용은 대면 수업 시간에 제가 칠판에 좀 이렇게 도표도 그리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차시는 계속 이 영상 수업은 패스형 질문과 개방형 질문으로 계속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